단순하게 북한에서 흔히 하는 프로파간다일 뿐이에요. 김정은이는 자꾸 나대기 좋아해요. 언제가 여기 나대기 좋아하다가 오도막기가 일수인데 김주애 자체는 그것뿐이 아닐까. 일각에서는 김여정하고 김주애하고 권력 다툼 가설도 세우시던데 앞으로 전면에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북한 권력 구조를 보면 실제 권력을 가진 조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총무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요? 저는 이번에 김여정이가 일단은 꽤 오래됐죠.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김여정의 존재감은 계속 김정은이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역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김정은이를 보좌해주고 수행해주고 했는데 계속 걸렸던 것이 그냥 부부장이라고만 하고 그 부서 직함을 안 밝힌 것이 정말 계속 미스터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김정일 정권 때를 저는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데 김정일 때는 조직 지도부가 완전히 실세 중에 실세였고 노동당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는 부서가 조직 지도부였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김여정은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조직 지도부에는 조영원이라는 김정은의 최측근, 백두혈통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당 간부가 조직 지도부에 군림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건 이상하다. 그럼 김여정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주측이 나왔던 거예요.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등 어쨌다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평창 때도 김여정이가 나타났고 싱가포르 하노이 때도 김여정이가 전면에서 이것저것 다 좌우지했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문 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보면은 김여정이가 옆에 와서 서명하는 것도 볼펜도 갖다 주고 하고 이렇게 의전을 다 했는데 근데 이번에 총무부라고 나와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조선노동당이라는 구조에서 지금까지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지도부에서 그 총무부라고 하는 부서로 권력이행을 한 거예요. 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무부라는 거는 저도 이게 저쪽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당 생활을 좀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은 일단 각 지방마다 당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총무부, 총무과, 시당위원회에서는 총무과고 그 다음에 도당으로 넘어가면 총무부로 나가요. 근데 총무과라는 거는 정말 그 노동당에서 거의 도태된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이제 도태 직전에 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날라리 피우는 부서였어요. 거기는. 네. 이게 뭐라냐 하니까 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가 이런 서류들 있잖아요. 서류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정리하고 보관했다가 또 배포했다가 수거하고 이런 일을 하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총괄적인 업무를 다 한다고 하지만 그냥 보통 정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서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여정이가 총무부장으로 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직지도부보다 총무부의 역할을 높임으로 해서 철두철미 이제는 조선노동당의 내부 실권은 김여정이가 틀어지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했구나. 결국은 조직지도부보다 총무부를 위로 올려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김여정의 존재감이 점점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권력 핵심 인물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다른 사람이 없죠. 네. 김여정을 빼고 그 김정은에게 가장 신뢰가 가고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김여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김여정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일단은 김정은의 여동생뿐이 아니라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그네들의 간부예요. 네,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나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직함을 갖고 있는데 물론 또 여기서 김주애나 또 이설주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직함이 없는 그냥 패밀리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예전에 김정일이가 누구보다도 신임을 했던 사람이 여동생인 김경희였어요. 네, 김경희도 직함이 있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구도로 가는 거죠. 형이라는 김정철이라는 양반도 있었지만은 혹시 그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왕자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전에 김정은이가 지 형을 그냥 제거하고 그 자리를 타고 앉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을 빼고는 이렇게 권력을 부여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김정은의 대리인으로서 김정은을 가장 몸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여러 가지로 베네수엘라 이어서 이란에 이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세계 한마디로 해서 독재자들은 다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일단은 김정은도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북한도 그냥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어디 그 자치를 감추는 것보다도 김정은이는 역시 그 김정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자꾸 나대기 좋아해요. 보니까 언제가 여기 나대기 좋아하다가 얻어맞기가 일수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진 못하겠고, 예, 그렇다고 무섭다고 말도 못하겠고, 예, 그래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 군은 핵뿐이 아니라 핵무기나 그런 핵 전략 자산뿐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무기 개발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북한군 창군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동당 그런 기념이라든가 매 기념 행사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우리 북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의 과학원 내부의 과학자들끼리 저 군사 퍼레이드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무력 시위. 말 자체로 우리 무력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상품 전시라고 했었어요. 그걸 보고 중동에서 사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북한 무기를 사요. 예전에 오래전 일이지만 골프전 때도 북한의 스쿠드 미사일인지 뭔지를 사갔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선을 보이는 거다라는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무력 시에도 이거 여담이지만은 보면은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전혀 개입을 안 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군사 퍼레이드를 가만히 보세요. 중량 무기들을 싣고 다니는 윤정기제, 다시 말해서 운수수단은 몽땅 다 러시아하고 중국제예요. 북한산이 없어요. 그 북한이 그런 대형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중국은 개입을 안 했다, 러시아 개입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조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걸 북한이 그럼 훔쳐오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승인을 받고 오겠지. 그런 큰 특수 그런 자동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갔죠. 이런 그 무기들을 보이면서 한쪽으로는 나는 무서워 안 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나는 겁먹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함도 있고, 그 다음에 김주애 자체는 저는 또 시정일과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아빠를 따라다닌 것 뿐이 아닐까. 자꾸 그 후계자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하면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역시 뭔가 그게 내정을 못 하잖아요. 왜 못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하는 원인이 뭐예요? 미성년자고 그냥 애야요, 애, 걔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로 공식화한다는 것이 북한의 특징이거든요. 후계자로 공식화라는 단어가 나와야 비로소 후계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붕어똥처럼 아빠 따라다니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딸을 이뻐하는 아빠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자꾸 그냥 여기저기 군사 부분에만 따라다닌다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따라다녀요. 예. 그 다음에 야 이번에 딸 아빠 나도 쏴볼래 그러면 아빠가 안 돼, 위험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 가네들은 아시다시피 북한은 중학교 저학년 2, 3학년, 우리로 말하면 2, 3학년 때부터 붉은 청년 군의대라고 해서 그 나이 때부터 벌써 민간 군사 기지에 집어넣고 AK, 실제 북한의 자동보총을 실탄 사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김주애만한 나이 때 총을 쏜다고 해서 북한 친구들한테는 평소에 있은 일인 거죠.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당대회에서 엿볼 수 있는 차기 후계자는 누구일까요? 후계자의 공식화라는 거는 일단 어찌 보면은 북한 노동당에서 먼저 제시가 돼야 돼요. 네. 일단 지금 내적으로는 김주애가 자꾸 언론에 나와 비치기 때문에 청년 조직이라든가 일단 노동당의 위성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이라고 하죠. 청년 동맹에서도 일단은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일종의 교육은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샛별 여장군이네 자제분이네 어째네 하면서, 그 다음에 자꾸 군사시설에도 나타나고 뭐하고 하니까 군사 전문가의 기질을 타고났다는 등 이라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북한에서 흔히 하는 프로파간다일 뿐이에요. 네. 애들한테 할 소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리설주가 나타났을 때 그랬다잖아요. 그 시기에 탈북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엊그제까지 은하수 관현악단인지 그냥 일반 예술단 에서 노래 부르던 애가
갑자기 아니 김정은이 와이프가 돼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나 똑같은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라는 실체가 일단은 이번에 투기한 거는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식을 감췄는데 김정은이는 좀 투기해가지고 자꾸 내비쳐요. 와이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노동당 자체도 그걸 수수방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숭상을 하고 숭배하자고 하자면은 그 옆에 따라다니는 애를 그냥 그 무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단한 뭔가 말을 해야 돼요. 예, 단순히 그거일 뿐이고, 당대회에서 만약에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론이 조금이라도 거론이 됐더라면 좋겠는데 이런 반구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일단 뭐 후계자는 미래의 후계자겠죠. 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밖에서 떠들어서 후계자네 뭐네 공주네 뭐네 뭐 자꾸 올려 쳐주니까 지금 뭐 일단 북한 그 속담에 민충이 쑥대 올라가듯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김주애 후계자에 대한 거는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김여정과 김주애는 북한 권력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주애는 단순히 딸로서 아버지에게 충실한 딸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뭔가 같이 다니면서 자기도 보조 역할은 결국은 실무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늘 아빠를 존경하는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린 나이지만 나도 일단 아빠가 국정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가서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뿐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김주애 역할은 단지 그거예요. 예, 그리고 뭐 로얄 패밀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가문에서 일단은 뭐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뭐냐면은 뭐 북한에서는 그거 보고 뭐 자제분이라고 하고 있지만 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예, 그러나 김여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조선노동당 주연의 정무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 개입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계속 육두문자 날리는 것도 김여정이 하지 김주애가 합니까? 김주애가 만약 했다면 저는 인정할게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뭘 합니까 지금? 다시 말하지만 조선노동당이 그놈의 그 까다로운 그 당에서는 일단 미성년자가 당원이 된 적이 없다니까요. 저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미성년자는 무조건 청년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성년자가 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뭐 나라를 구했고 뭐 누굴 구했고 뭐 그런 희생적인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노동당으로 입당시킨 적은 없어요. 국기 훈장은 줬어도.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박근혜 같은 느낌일까요? 그렇죠. 예,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박근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그 호칭을 붙이면서 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딸이 따라다니면 어찌 보면 아빠를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비유하기 좀 그런데 그 일본의 천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정치에 개입을 안 하는 천안. 천안 보면은 그 가끔씩 일본에 가서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와디디 해요 그냥. 예, 어마무시합니다. 뭐 오늘 천황의 딸 뭐 누구누구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다. 뭐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런 걸 일본 보도 뉴스에는 아직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효과예요, 그거 보고. 김정일 시대에는 김경희가 핵심 권력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김경희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당시 김경희는 지금의 김여정만큼은 나대지 않았죠. 정말 김경희는 제가 한참 있을 때인데 김경희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은 노동당에서도 핵심 부서로 안 들어갔어요. 예, 권력을 가진 부서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건 피하고 철저하게 권력의 그 기점이랄까 원점은 자기 오빠한테 다 하고 집중하게끔 만들고, 그 대신 자기는 경공업부를 맡아서 돈벌이 하는데 일각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오빠한테 갖다 섬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노동당 경공업부라는 것은 그 산하에 일체코 비복공장부터 시작해서 피복공장이라든가 신발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라의 경공업을 살려서 거기서 경공업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오빠를 한마디로 말해서 밀겠다,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경희 자체는 절대 김여정처럼 겉으로 나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조선주한방송
북한의 유일한 그 TV 방송이잖아요. 그럼 뭐 이번처럼 당대회를 했건 뭐 뭔가 북한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런 것도 회의도 그렇고 할 때 보면은 항상 조선주한 TV가 김정일이가 주석단에 쫙 나오고 김일성이가 나오고 하면 그걸 쫙 찍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 그 모인 사람들이 뭐 만세 하면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 모습 다 찍다가도 김경희만은 꼭 오브로 해가지고 찍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소개도 안 하고. 네, 그러나 다만 거기에 써이자처럼 뭐 최고인민의 대의원이라든가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뭐 정치국 후보위원이가 뭔가 할 때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말할 때는 김경희 동지라고 했지 여동생인 김경희 동지라고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경희는 모든 사람들이 여동생이라는 건 알고 있어도 호칭으로 이렇게 안 붙였거든요. 이번에 그 김주혜처럼 자제분이라고도 안 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김경희는 정말 김정일 시기에 음지에서 김정일을 떠받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경공업부를 책임지면서 결국 뭐냐면 노동당에서 지금 금고지기는 39호실이잖아요. 예, 재정경리부가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책임진다든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김여정처럼 뭔가 그렇지 않으면 뭐 의전을 수행한다든가 뭐 서기 노릇을 해가지고 뭐 비서를 책임진다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김경희. 예. 그냥 경공업부라는 부서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만 열심히 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김여정하고는 정말 대조적이죠. 김경희는 어찌 보면은 운둔하면서 뒤에서 쭉 오빠를 떠받들었다면은 김여정은 전면에 나서가지고 뭐 오빠가 할 일을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 북한 내부 권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여정의 권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여정의 권력은 커지진 않죠. 일단 북한에서 그런 표현 자체가 금기시돼 있어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권력을 놓고 그 김여정의 권력이라고 표현도 안 할 것이고 일단 김여정의 직분이나 직함 또는 자기의 역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일단은 권력이 확산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지금 총무부로서 앞으로 노동당 내부에 대한 일체 모든 권한은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이 노동당의 간부 인사는 행정간부부와 조직부 간부부라는 두 개의 핵심 부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체 간부 임명이고 뭐이고 이거는 행정간부가 됐든 당간부가 됐든 다 거기서 모조리 북한의 지도 계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거기서 했는데 이게 다 조직지도부 산하였어요. 근데 아마 지금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인사권 자체도 총무부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총괄적인 업무를 몽땅 다 내가 본다.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찌 보면 재정경리부도 다 총무부 산하로 다 이렇게 규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김여정의 권력이라기보다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확장되고. 그러면은 일단 그만큼 김정은이가 일각에서는 그 김여정하고 김주혜하고 뭐 권력 다툼 뭐 이런 가설도 세우시던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잽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적하고 미성년자인데 리설주는 어디까지나 그냥 와이프예요. 와이프 걔는. 그러니까 현성월은 보세요. 현성월도 일단은 뭐 현성월도 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북한 전문가들은 뭐 현성월이가 무슨 김정은이하고 뭐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 많던데 현성월도 단순히 롤모델로서 예술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간부가 된 케이스고 이런 거는 김정일 시기에도 있었어요. 영화배우 하다가 노동당 간부가 된 엄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예외고 일단 현성월도 김여정하고 권력 다툼을 하거나 그런 상대가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전면에 김여정이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평양 국제 마라톤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의 대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가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였나요? 일단 이게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는 이미 전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죠.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4월을 맞으면서 김일성이 생기를 맞으면서 많은 국제 행사를 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해마다 했던 것이 4월의 봄축전이라고 해가지고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예술인들이 다 평양으로 모여들어가지고 뭐 일종의 그 콘서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북한 주민들은 모르지만 이 노동당이 그때 돈을 상금을 걸어가지고 1등한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돈을 내걸고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동시에
그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도 상금을 걸어놓고 일단 1등 하게 되면은 그때 제가 듣기는 무슨 30만 달러인지 40만 달러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전문 프로 선수들은 거기 안 가죠. 일단 세계 선수권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북한에 가서 그냥 아마추어보다 조금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했는데, 북한은 그런 국제 행사를 통해 가지고 노리는 곳이 있어요. 기본 단순히 모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겠다고 왔어요. 오면은 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넣고 요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20대 청년이에요. 얘네 아버지가 뭐 하냐, 어머니가 뭐 하냐, 삼촌이 뭐 하냐, 쭉 이 사람의 주변을 훑어가지고 혹시 얘네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던가 기업을 한다던가 뭔가 이용 가치가 있는 애라면은 마라톤 대회를 통해 가지고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청년 자체를 완전히 뻑가게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을 잘해줘 가지고 그 아버지를 공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회 공작 과정에 활용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범위하게 자기네 위상을 좀 이렇게 만방에 좀 과시하고, 니네가 생각하는 북한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이제 국제 마라톤을 해온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한번 끊겼다가 또 22년도인가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또 할 예정이었는데 멈췄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 행사를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보니까 이 국제 마라톤 하게 되면 일단 거리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비까지 다 대주는 건 아니에요. 여비는 다 본인 부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행을 누가 했냐면 중국에 있는 코리아 투어리스트인가 뭔가 이런 회사에서 했어요. 대행을. 그게 북한을 대행해가지고 중국 여행사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평양에서 궁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습게도 일본에 오타쿠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구가. 예, 저도 정말 이거 이상한 애들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북한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 신청이 들어와갖고,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일본의 지인들이 이번에 마라톤 대회 하는데 어떤 걸 가져가면 좋겠냐, 이런 팁을 좀 알려달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평양 마라톤에 거의 제가 알기에도 이번 26년 4월에 진행되게 돼 있던 평양 마라톤에 거의가 다 일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중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환불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안 되고 코리아 투어리스트 회사에서 일단 환불을 해준대요.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왜 그만뒀냐 하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그 아주머니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대한 대북 강경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풍요롭고 강한 일본을 만든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해서 뭔가 구호를 내걸고 지금 열심히 정치하고 있는데, 북한하고는 좀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따질 건 따지고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 어느 석상에선가 북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더니 북핵에 대해서 건드렸더니 당장 그것 때문에 중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일방적으로 캔슬 됐다고 하면서 돈 달라니까 돈 준다 하면서 아직도 지금 돈을 환불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달러로 환산을 하니까 거의 한 4,000달러 정도 돼요. 400만 원,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 가서 일단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평양에서 있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이 마라톤 참가하는데 100달러를 또 따로 내야 된대요. 그것 말고. 그러니까 호텔비하고 숙박비만 이자처럼 그렇게 들고, 마라톤 참가하는 사람이 100달러씩 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서 내가 왜 가냐고 하니까 일단 어드벤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 궁금하대. 유튜브를 통해서 살짝 이렇게 평양에 공개되고 하니까 자기도 가보고 싶다는 거지. 위험을 감수하고. 관광산업을 멈춘 상황인가요? 아니죠. 멈춘다기보다는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꿈찔꿈찔하고 있죠. 움찔움찔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웃긴 것이, 특히나 이게 가장 이제 북한이 힘을 주고 있는 게 원산 갈마 리조트잖아요. 진짜 이런 소리 해서 안 됐지만 정말 만만치 않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나오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정말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나 닥다지를 했는지 지금까지 북한의 공법하고는 좀 다르게 좀 화려하게 뭐 겉이 번드르하게 만들어놨던데 아니 그렇게 만들어놔야 뭐래요 그렇게 대형으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결국은 수익이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원래는 북한은 일단 그걸 뭐 일단 남북 관계를 풀어가지고 일본 관광객도 끌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끌고 예전에 금강산처럼 그다음에 여차하면은 조미회담 풀어가지고 미국 관광객을 끌어보자는 심산이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밖에 없는 거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씩. 예. 그 때문에 그것 말고 이번에 뭐 요즘엔 또 중국 사람들도 자꾸 끌어온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갈마 리조트는 이제 원산 갈마 그 다음에 저쪽 어디하고 양독인가 거기에 그 온천 리조트 또 만들었잖아요. 근데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산지연도 많이 그 개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스키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활용을 하고 싶어서 움찔움찔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거쳐서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를 스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사람들을 좀 끌어오자. 이것이 김정은의 향후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관광산업은. 북한의 원산 갈마 리조트는 어떤 의미의 사업인가요? 최근에 뭔가 러시아하고 너무 친밀해지니까 중국이 또 뭔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좀 돌아가곤 하던데 웃긴 것이 보면 얼마 전에 그 중국 외교 쪽에 접촉을 해가지고 그게 보도에 됐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쪽에서 중국 대사가 일단 갈마 리조트에 초청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 중국하고 전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중국도 거기에 응했다는 소리잖아요. 일단 중국 대사가 거기까지 초청을 받았다, 가봤다, 뭐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역시 중국도 러시아에 못지않게 북한을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활용을 하든 뭐라든. 그리고 일단은 뭐 북한하고의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야 앞으로 뭐가 됐든 간에 북한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일단 뭐 북한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면은 그만큼 뭐 중국도 돈을 버는 거고 북한도 버는 거고 일단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또 다른 관광 수익이 지금 북한은 그걸 관광 수익을 좀 어떻게 하냐 좀 손에 쥐어보자는 그런 속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뭐 솔직히 북한이 관광 산업을 한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왜 우리하고 안 하고 중국하고 하냐 또 중국은 또 반대로 너 러시아하고만 할래?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두 개 다 대국이고 워낙에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영토가 너무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양쪽을 다 활용을 해서 관광 수익을 좀 내보자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외교 접촉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북한 관광 정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면은 외교적으로 접촉을 해서 관광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북한 관광 정책에서도 뭐 연결이 되겠죠. 일단 기본의 관광 산업이라는 것이 손님을 끌지 않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 끌기는 러시아보다도 뭐 인구가 많은 중국이 기본이잖아요. 이미 전에 북한은 그 맛을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의주의 당일 투어라든가 뭐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당일 신의주에 돌아가지고 여행하고 또 저녁에 돌아가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 삼지연 쪽에 백두산 쪽도 상당히 많이 북한이 개발을 많이 했어요. 뭐 관광 리조트가 됐든 호텔이 됐든 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을 더 많이 끌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오긴 오겠지만은 일단 교통상 보게 되면은 백두산 일대는 역시 중국 사람들을 활용을 하기 위한 관광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튼 건설을 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썼는데 본전이라도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 관광객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북한 경제는 관광 산업을 잘했든 군수 산업을 잘했든 무슨 군수 공업을 잘했든 뭐 중공업, 경공업 모든 분야를 잘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돈줄이 직결되는 것이 내각이 아니라 노동당으로 다가 김정은이가 다 빨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국고가 차야 되는데 국고는 니네가 알아서 채워라. 그리고 일단은 모든 메리트는 몽땅 노동당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이 미친다는 거는 북한의 고질적인 이자처럼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북한 경제는 어떤 영향도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지고 그 속에서 정말 소극적이나마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 경제라고 하는 북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 유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단 지배계층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뭐 그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는 그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꿈도 못 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뭐 핵을 가지고 김정은이는 끝까지 그냥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는 뭐냐면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어서 핵을 쓰겠다 안 쓰겠다고 보다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를 얕잡아 보지 않고 결국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빨리 제재를 풀어가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면 자기도 할아버지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시 말해서 북한의 뭐 대통령이 됐든 내각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데뷔를 하든 뭐 총리 주석으로 데뷔를 하든 해가지고 일개 나라의 정상적인 국가수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외교 활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김정은의 꿈이 아닐까. 여기는 아직도 40대잖아요. 50대도 안 갔어요. 근데 그 40대도 안 간 그 애절문외한테 무슨 벌써부터 후계자설을 자꾸 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걸린다는 거죠. 지가 할 게 많은데 아니 벌써부터 딸을 내세워서 후계자 타령을 해? 아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신이 났을 거예요. 아주 벌써부터 나를 그렇게 격 있게 봐줘? 후계자를 내세우는? 무슨 그게 거대 무슨 뭐예요? 그게 이집트의 왕족도 아니고 뭘 저는 참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김제를 내세우는 거지. 날 그렇게 봐줘? 좋네. 똑같아요. 예전에 김정일 때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자꾸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만큼 갖고 있다 요만큼 갖고 있다 하니까 그때 우리 그 과학원에서 머리 희끗단 할아버지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유, 장군님께서 얼마나 좋아할까. 자꾸 국제사회가 플루토늄 많이 갖고 있다 하고 떠들어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김정은이 그때 그랬잖아요. 조선이 없는 지구를 깨겠습니다 해서 김일성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실제 보면은 플루토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밖에서 자꾸 많다고 하니까 그 효과는 비슷한 거잖아요. 북한군은 군사 조직이면서 노동력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동원되나요? 일단은 북한 군뿐이 아니죠. 북한 전역이 결국은 그 공짜 노동력. 다시 말해서 아무런 보스도 없는 노동력으로 동원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 인민들 다 그래요. 군인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북한에서는 일명 그 미화분식해 가지고 사회 동원이라고 해요. 사회를 위해서 공적을 세워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의 풍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 노동운 노래라네, 기품이라네. 이런 식으로 노래도 부르게 하고 하고 해가지고 일단 사회를 위해서 복무해라. 그래서 북한은 개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개인이라 하면 북한에서는 사회에 기속된 사회적 존재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북한군 자체도 그냥 계속 그 훈련만 해가지고 공짜 밥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노동력으로 심심치 않게 동원을 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해마다 봄철이 되면은 농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사에 때를 몰아요. 북한이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그렇고 대상건설이라고 해서 대규모 건설판이 벌려지면 무조건 군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동원시키자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평양시에다 그런 큰 건설을 한다 하면은 평양시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근데 그 300만을 거기다 동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갖다 거기다 동원시키게 되면 가장 손쉽게 그리고 정리가 돼 있잖아요. 군인들은 명령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일단 경제활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무보수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 현실인 거죠. 지금 현재. 식사 등 기본적인 처우는 잘 해주는 건가요? 식량 자체는 공급을 국가가 해요. 그러나 그것도 옛날 일이고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다 그 자급자족을 하라 해가지고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여기다 5만 세대 집 건설한다. 그러면 이것이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분야에서 건설을 책임진 사람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도별로 이렇게 분담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몇 개 동문 너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저 비유를 하게 되면 충청도에서 요거 이만큼 짓고 강원도에서 여기 10만 색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평양시에 건설 동원을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식량은 도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돼. 근데 도가 무슨 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원시킨 사람들이 기속돼 있는 기관이나 직장에서 그걸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는 그냥 제일 밑에 사람들만 녹아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각 그 도별로 군단이 다 기속돼 있는데 자 이번에 몇 군단이 와서 해라 그러면 그 군단에서 식량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예전에는 국가가 위에서 다 해줬는데 이제 안 해줘요. 그런데 그럴 때 이 특징이 뭐냐면은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일성 때도 김정은 때도 그래요. 이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이 양반들이 현지 지도네 뭐네 하면서. 그래서 건설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그러면 간부들이 와서 지금까지 뭐 여해해가지고 뭐 진행 상황이 여기까지 짓고 이만큼 짓고 뭐하고 거의 완공됐습니다 할 때 김정은이가 가장 애로되는 게 뭐냐? 아 그럼 이거 지금 식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줘. 그래갖고 노동당이 쥐고 있는 돈 다시 말해서 그건 김정은이 돈이잖아요. 그걸로 식량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은 김정은이 보고 만세 하는 거죠. 이게 북한의 상투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남한테 뜯어맡겨 놓고 마지막에 살짝 와가지고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가 요만큼만 줘가지고 모든 성과는 자기가 거둬가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의 일종의 그냥 그 상투국이죠. 특히 탄광이나 광산 건설 현장에 군이 투입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이런 곳에 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하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먹든 뭐 국내에 유용하게 쓰든 하기 위해서 탄광이나 광산 같은 거를 뭐 다시 뭐 같죠. 뭐 그건 탄광 광산이라는 건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새로운 뭐 탄맥이 됐든 광맥이 됐든 그런 걸 찾아냈습니다. 예, 요게 또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됐다. 뭐 북한에 일단 지질 탐사대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보고 아 요게 이번에 탄광 광산을 확장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군인들을 동원시켜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군인들을 동원시키는데 이 공사가 1년, 2년, 3년이 가요. 네. 그러면 이 군인들이 제대될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제대시켜서 거기에 광산, 탄광 노동자로 떨구는 거예요. 이게 무리배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단기적으로 뭐 그것뿐이 아니라 뭐 농장 뭐 어디 백두산 예전에 그 개마공원인지 뭐 백두산 쪽에 무슨 감자 종합 농장을 만들었다 할 때도 군인들 동원시켜 가지고 거기서 일 시켜서 농장을 토지 정리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떨궈요, 군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인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군인들은 자기 집이 있거든요. 통상 갔죠. 뭐 우리 대한민국도 가면 자기 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향에도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무리 배치가 돼가지고 명령 지휘 체계 해가지고 너네 당의 명령에 의해서 간다. 군의 명령이 아니에요, 북한군은. 당의 명령이에요. 군의 명령보다 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의 명령. 당의 명령에서 너네 영광스럽게 되면 여기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없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제 그냥 그 상간 오지에 쫓겨가서 거기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더기수라는 거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불만이 있죠. 있는데 그걸 표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보위부에서 끌고 가서 일단은 뭐 제대시켜서 그 탄광이든 광산이든 농장이든 배치를 받게 되면 그건 3인인 거잖아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술자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은 보위부에서 데려가서 너 뭐야 이거. 그 다음 취조받고 그 언어의 수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과정에 야 이거 김정은이 이거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뭐 바로 그냥 정치범수용소 가고 그렇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경고를 받고 혼난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업무를 받든 뭐라든 실컷 정신 얼차렷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도 뻥끗 못하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단 이 무리배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거든요. 일단 군인들이 제대될 때 또는 제대하기 전에 갔다가 쓸어 넣는 그 상황이 있고 또 하나 비극이 뭐냐면은 중학교 졸업하기.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일단 고등학교, 중학교 따로 뭐 요즘에는 그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게 3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집단 진출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예를 들면 어떤 학급인데 얘네들이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는데 새롭게 어느 상간오지에 목장이 생겼다라든가 아니면 종합 농장이 생겼다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설이다 보니까. 일단 대체 보면은 그런 거 일본에 김정은 때도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세포 등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장을 한다 어쨌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엔 거기다가 대형 골프장을 만드나 했더니 뭐 거기다 방목을 한대 뭐 한대 해가지고 산골에다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예, 풀밭을 만드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얘네들이 자 학급이라 하면은 일단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진학해 가지고 대학에 가야 돼.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아예 뭐 난 그럼 싫어. 그럼 일단 사회 나갈래. 취직을 할래. 아니면 군에 갈래. 이렇게 기로에 놓인단 말이죠. 근데 이자처럼 일종의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어느 종합농장 생겼는데 지금 노동당에서 가장 심려를 하고 계신데 김정은이가 지금 거기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잘 돌게 해가지고 우리 인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고심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탄원을 하자. 거기 가서 일하자.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탄원을 하는데 학급, 다시 말해서 북한은 개인보다도 집단이 우선시 되는 사회다 보니까 학급이 탄원을 해놓으면 그 누군가 개인이 거기 속해 있는 개인이 나 안 할래가 못 하는 거예요. 다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급 구성원 중에는 간부의 자식들도 있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그렇게 사회적으로 환기돼 가지고 이 학급이 집단 진출을 한다 해가지고 탄원을 하게 되면 그게 간부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간부 자녀만 싹 뺐다가는 일단 이 자체는 노동당의 권위를 훼손시켰다. 그다음 그 아버지가 무사치 못해요. 목이 날아나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부네 애고 뭐고 그냥 모조리 상간오지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개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은 군인뿐이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고 그 군인이나 일반 주민들 이렇게 동원시켜서 거기 떨구는 것과 동시에 이자처럼 이게 애절문 애들도 그렇게 이상한 데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눌러앉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게 안 통하죠 이제는. 실제 군인들의 봉급이나 생활 환경은 어떤 수준인가요? 야, 그건 뭐 예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죠. 일단 북한군도 봉급을 준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뭐 저는 다행스럽게도 북한군에 군 복무한 적이 없거든요. 뭐 일단 일본에서 태어나서 북한으로 갔다는 걸로 이유로 해가지고 군에 안 나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싸죠. 억지로 반갑스다 해가지고 안 갔는데 북한군도 아시다시피 잘 못 가가지고 뭐 이게 상간오제 가게 되면 영양실조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식량 부족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봉급을 주는데 뭐 정말 그 북한이 제정한 그런 국정 가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된대요. 예. 근데 얼마 안 되는 것 자체도 그 소대장이 그 자기 소대원들 거를 몽땅 다 소대장이 다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가끔씩 인편을 보내도 뭐하든 해가지고 돈을 붙여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먼 데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딸 자식 시집 보내도 가까운 데 보내면은 오복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들 자식 군에 보내도 가까운 곳에 보내면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멀리 가게 되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 그렇기 때문에 군에 보낸 아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소식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 자체는 지금도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파병됐던 그런 특수병정이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 특수부대나 특수병정들은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줘요. 그 외에는 일반 병정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한심하죠. 그래서 이미 전에 90년대부터 김정일이가 그런 정책을 내놨잖아요. 풀과 고기를 바꾸는 정책. 다시 말해서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자체로 이렇게 부대기를 읽어가지고 땅을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농사 짓고 살아라. 이것이 북한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서 군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건설밖에 해본 게 없다고. 총도 제대로 못 쏴보고. 이것이 북한군의 실태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형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 건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부실건설은 군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해요.
근데 이것이 군인 건설자들한테서만 부실 건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이 건설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특징이 뭐냐면은 건설이 시작되게 되면 건설 자재들, 건설 건재들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걸 자꾸 빼돌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멘트다. 시멘트 하게 되면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시멘트가 뭐 몇 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현장에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시멘트를 보관을 해놓는데 그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도둑놈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한 톤에서 뭐 한 100kg 정도 빼봤자 이건 뭐 세 발에 피겠지 해가지고 자꾸 그걸 시멘트를 몰래 빼다가 팔아먹고 자기 주머니 챙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철근도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자체도 들어가는 양이 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북락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여줘야 그 건설건재 이런 자재를 다치지 않는데 제대로 안 먹여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군인들도 똑같아요. 집단 쪽으로 나와서 외지에 나가서 부대도 아니고 외지에 나가가지고 군인 건설자들은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그냥 한지에다 그냥 천막 쳐놓고 거기서 그냥 1년 동안 살면서 건설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에 되면은 배가 고프니까 주변에 가서 민가를 털어가지고 도적질을 하거나 이게 과해지면 살인 강도로 이어지고 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뭐 아가씨들은 뭐 또 말할 것 없이 위험에 놓이게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없죠.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가장 집단화돼 있고 그 다음에 정규적으로 묶여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이 대학생들을 많이 동원시켜가지고 평양시 건설할 때 김정일 때가 그랬어요. 바로 김일성 김정일 때 1970년대 가장 규모가 컸던 평양시 동평양 지구에다가 문수고리라는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대학생들을 다 동원을 시키다 보니까 웃긴 건 뭐냐면 그때 대학을 다니던 애들이 1년 동안 평양에 올라가서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한 거랑 똑같아. 원래는 4년 그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문수고리 패거리들은 4년이면 졸업할 걸 5년을 졸업했다. 뭐 이런 일이 있고 그 과정에 건설에 갔다가 팔 잘리는 아가씨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다음 또 대학생들은 일단 뭐 그런 건설판에 장기적으로 동원을 안 시키고 군인들을 계속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같아요. 군인들이 아니면은 북한은 건설을 못 합니다. 그런 큰 것들. 이번에 원산 칼마도 갔잖아요, 결국은. 네. 군인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주력을 이루는 것이 전문 공병 부대가 있거든요. 예, 7천국, 8천국이라는 부대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대들이 기본적인 건 하고, 나머지 부차적인 거, 뭐 기초공사고 뭐 이런 것들은 일반 부대들을 계속 동원시킬 거예요.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국제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무래도 김정은은 등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도 아마 북한에다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줬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갑자기 또 딸 주애를 또 데리고 가서 또 권총을 또 새로 만든 권총이라면서 권총을 또 사격하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한 사람이라면은 꼭 그 언론 플레이를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걸 엿보이는 거 보면 역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감히 날 때려? 네, 아마 그래도 김정은 자체의 그런 담력보다도 중국과 러시아,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놓인 자리를 보게 되면 섣불리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은 보면은 이란은 좀 광활한 영토지만 우리도 지리적으로 보면은 동북아라는 것이 너무 얼망졸망하게 나라가 모여 있는데 거기다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도 좀 그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일단 보면은 만약에 선제 타격을 미국이 했을 때 북한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에는 무조건 또 뭔가 날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까지 계산을 하면 아마도 이 이란과 같은 사태는 아직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다음 타겟이 북한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타깃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일단 뭐 미국도 뭐 철저하게 견제를 해왔고 그 다음에 뭐 포 오래전 일이지만은 18, 19년도에 뭐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도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놓인 위치 자체를 미국도 일단은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뭐 작으나 많으나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북아 정책으로서 북한의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치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거에 맞게 북한도 어떤 대응을 할까 할 때 보면은 뭐 김정은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미국하고의 회담은 열어놓겠다고 했거든요. 예, 열어놓지만은 일단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만나면 만나지 어떤 조건부를 붙이면 안 만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북한은 강대강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척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무서울 겁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뭐 미국의 선제 타격이라는 게 어느 나라 언제 한다. 뭐 이게 무슨 퍼레이드처럼 무슨 뭐 그렇게 예고를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얻어맞은 다음에 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걸 견제하면서 북한은 지금 눈치를 보면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슬슬 언론 플레이하면서 나는 살아있다. 아직 약한 모습은 안 보인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보이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등거리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선제 타격 맞을까봐. 그리고 어떤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정말 북한이 꼼짝 못하게 손을 들어야 하는 그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은 핵을 놓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바지저골이죠. 그냥 뭐 해볼 데가 없어요. 뭐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김정은의 시크릿 카드라는 거는 결국은 핵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를 못 건드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역으로 덧붙이자면은 역시 뭐 러시아나 중국이 둥디에 있기 때문에 니네가 뭐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방패 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북한은 뭔가 또 미묘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행동에도 뭐 미사일을 쏴 올리거나 뭔가의 반응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잠잠해요. 예. 그런 걸 놓고 보면은 북한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북한은 핵무기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당연히 북한 역사를 놓고 봐도 군사 기술적으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인들을 먹어 살리는 잠재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통상 북한군은 100만 군대라고 하거든요. 예, 뭐 120만인가 130만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민간 군사 무력까지 합해서 120만 130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미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유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출하게 핵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북한의 지침이고 방침이었던 거죠. 이거는 이미 전에 김일성 때부터 그래서 핵을 가져야 한다. 핵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안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핵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겁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했던 핵 건설을 완전히 자기 대에 와서 완성을 해가지고 자기도 당당하게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의 수장으로서 데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일단 작다고 얕보거나 뭐 경제력이 약하다 뭐이다 이런 것을 그냥 염두에 두고 자기를 깔볼까봐 그런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또 더구나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핵을 가지지 않고는 권력을 유지 못하죠. 실제로 북한이 가진 핵기술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저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저도 원래 북에 있을 때는 국가과학원이라는 곳에 있었고 원래 핵 개발이나 핵 연구 분야의 일부는 과학원에서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군부로 넘어가기도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 기점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가 뭐 일단 광명성 1호를 쏴 올렸을 때부터 저는 과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절대 맞다고는 말 못하지만은 일단 과소평가는 안 되죠. 당연히. 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이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갖고 있다.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은 저는 과대평가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실제 북한의 핵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랐는지 저는 누구도 몰라요. 만약에 북한의 핵의 그 능력이라든가 모든 위험성이 정말 그 극치에 달했다고 하면은 미국 자체도 또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원래 일단 뭐 북한의 핵이라는 건 러시아의 우태라고도 하고 러시아가 뒤에서 밀어주고 중국도 일단은 북한이 핵을 가짐을 해서 자기네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도 찬성이고 러시아도 찬성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그 핵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커지고 위협적이다 라고 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정도밖에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의 핵 전략 방향은 일단 김정은이가 거짓이 됐든 진실이 됐든 일단 자기네는 핵 건설을 완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꼭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계속 거듭그저 미사일을 쏴 올리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좀 예민하지만은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도 안 된다. 이것이 저의 답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다음 단계 계속 넘어가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가장 북한이 최종 목적으로 둔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쏴 올렸다가 과연 그것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대기권의 그 자체 열에 의해 가지고 자체 폭발을 하냐 안 하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가장 힘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달성하자면은 결국은 계속 쏴야 돼요. 쏘는데 지금 보면은 실제 쏜 것들이 대기권을 벗어난 적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 때까지는 계속 쏘지 않을까. 예, 어떤 형태가 됐든 계속 미사일 발사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얻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군사적으로 북한군이 얻었다는 것은 실전투쟁의 경험이죠. 지금까지 북한군도 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갔잖아요. 일단 군인들은 서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군 생활은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실전에 투입되는 경험이라는 거는 거의나 없잖아요. 물론 우리 그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해외 파병도 가고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파병 같은 거는. 제가 알기는 과거에 베트남전에는 참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극히 일부고 그러니까 이번만큼 많은 병사들이 가서 실제 죽든 살든 가서 실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북한에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참전 용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좀 표현이 좀 웃긴데 파병돼서 갔다 온 북한 군인들이 지금 각 부대들이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실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전은 이러이러하더라.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뭐 북러 관계에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이 한몫임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두각을 거기에서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미국의 반응을 좀 엿보자는 예, 그런 석심도 있었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뭐 트럼프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여기 참전했다고 야 너 그러지 마 뭐 어떤 반응을 보인 건 아니죠. 사실 뭐 미국도 만만치 않는 나라인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한테 직접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좀 협상 좀 하자. 너 파병 보내지 마. 그런 이야기는 안 흘러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북한군이 얻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실전 경험을 얻었다. 예, 그로 인해서 뭐 제 생각인데 김정은이가 이거 맞들게 되면요. 앞으로 다른 곳에 또 해외 파병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돈벌이로. 경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찌 보면은 또 이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또 뭐 한쪽으로는 북한군의 위용을 떨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파병을 보내지 않을까. 일단 뭐 북한하고 아직까지도 수교가 맺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분쟁 지역들이 아직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또 보내지 않을까라는 제 예측입니다. 네. 러시아 파병을 김정은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죽든 말든 김정은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자처럼 뭐 북한군 뭐 100만인지 120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병사들을 그냥 끼고 있느니 차라리 뭐 특수부대 병정은 일단 일반 병정보다 잘 먹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들을 그냥 계속 썩힐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북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공밥만 먹이기는 북한도 아깝겠죠. 그러니까 웃긴 게 그거예요. 이번에도 뭐 피트크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해외 파병 자체가 북한 사람들의 로망이 뭡니까?
외국에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비단 군인뿐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가 됐든 해외 노동 파견으로 나갔든 뭐가 됐든 일단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그러다 누구나 다 무역이나 외교를 통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도 솔직히 처음에 파병이라 할 때 그냥 그 들러리 기분으로 갔을 거예요. 죽을 걸 생각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도 뭐 정전된 지가 휴전된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반세기 이상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게 북한 군도 역시 같습니다. 전쟁을 안 해본 군인들이라는 게 결국 뭐 예전에 뭐 몽골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파달 못 본 몽골 군이란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던 군인들이 이제는 그냥 뭐 거의 그냥 몇십 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네는 싸움보다도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런 그 호기심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죽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파병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던 건가요? 일단은 뭐 파병이라기보다는 제 형제 나라인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투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 지역의 복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지대 정리나 부대 정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기를 갖다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라든가 뭐 예를 들면 후방에서 포를 쏜다거나 뭐 탱크를 몬다거나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기술적인 그런 지원으로 생각했지 실제 이렇게 야전에서 막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드론에 얻어맞고 죽고 이러리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고 본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뭐 현재 지금 아직도 2명이 아직도 못 오고 있는데 역시 뭐 그 문제도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한이 절대 못 보낸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일단은 전쟁을 했는데 포로 협정에 의하면 무조건 포로는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대한민국이 데려가요? 북한이 가만 안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또 빌미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자체도 여러 가지 러시아도 그렇고 압력을 가하거나 뭐 솔직히 전쟁이 또 빨리 끝날 수 있는 것도 그 2명 때문에 물론 그 2명 때문에 또 연장되진 않겠지만서도 어쨌든 그 2명이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돼 있어요. 지금 점점 확산돼 가는데 북한이 그걸 수습방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 병사들 정말 저도 아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뭐 일부 탈북민 단체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우리 대한민국 정당에서도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데려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얕은 소견이지만 북한에서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전히 한국 채널은 아직도 쉬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 유튜브 쪽에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 병이 완치되면 또 활발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